건강을 다시 찾고 싶다. 올 봄까지 8번의 수술을 받으며 중증 장애인이 된 뒤로 나는 혼자서는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몸이 무너지자 마음도 함께 무너졌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런 나에게 아직 어린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어머니를 함께 모시겠다는 외국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한 것이었다. 낯선 나라, 낯선 말, 낯선 풍습 속에 놓인 며느리에게 우리 가족은 최대한 잘해주려 애를 썼다. 하지만 며느리는 쉬이 마음을 열지 못했다. 사소한 일에도 토라지거나 눈물을 보였고 친정에 가고 싶다며 떼를 쓰기도 했다. 그런 며느리가 작년 8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웃음이 늘었고 시아버지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늘 부드럽게 타일렀다. 방 안에만 있으면 아이가 한국말을 익히기 어려우니 어머니 곁에서 함께 지내자고. 그 말에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기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할머니 나도 할아버지도 아빠도 너도 나도 뽀뽀를 퍼부어댔으니 손자 볼이 닳아 없어질 것 같았다.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나는 여러 차례의 수술 후유증으로 아기를 혼자서는 안을 수조차 없었다. 그저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 품에 안겨주었다. 두 손으로 아기를 받쳐 들며 한번 안아보라고 했다. 그렇게 손자를 품에 안는 순간 온몸을 짓누르던 통증도 세상에 대한 실증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다 어린 시절 들었던 동요가 문득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나자 아기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 스르르 잠드는 일이 잦아졌다. 잠든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어느새 밝아졌고 오래전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목 수술을 여러 번 받은 탓에 성대가 상해 내 목소리는 맑지 않다. 쇠를 긁는 듯 갈라지고 거친 소리라 듣기 불편할 정도다. 하지만 아기는 개의치 않았다. 내 노래에 맞춰 잠들고 우유도 받아 마셨다.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는 아기는 분유를 잘 거부했는데 노래를 불러주면 어느새 얌전히 젖병을 빨았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아기에게 노래를 잘 불러준다며 자랑하고 다닌다고 했다.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는 말을 전해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뿌듯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내가 손자를 재우고 달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누워있을 때도 수면제 탓에 머리가 어지러울 때도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며느리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면 온몸에 힘이 솟았다. 노래를 불러주면 아기는 옹알이를 하다 이내 잠들었다. 아기가 잠든 사이 며느리는 집안일을 했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기 얼굴을 살짝 들여다보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며느리와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손자가 태어난 뒤로 집 안 가득 웃음이 넘치는 것을 보면 사는 재미가 느껴진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와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으면 언니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다. 오늘도 손자의 재롱을 바라보며 롤의 산매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낸다. 두 번째 사연. 소소한 생일. 나이를 먹을수록 생일이라는 날이 점점 무감각하게 느껴진다. 결혼한 뒤로는 남편과 아이들 생일을 챙기느라 바빴고 정작 내 생일은
외식 한 끼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남편이 선물을 사주겠다고 나서면 어차피 생활비에서 나오는 돈이니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면 슬며시 괘씸한 마음이 올라와 비상금이라도 모아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남편을 구박하곤 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결혼 8년 차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주부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양육비 부담에 하나도 버겁다는 요즘 세상에 셋을 키우자니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야 하는지 모른다. 옷도 못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누리고 싶은 것도 포기하다 보니 어느새 내 생일은 달력 속에서 조용히 잊혀가는 날이 되어 있었다. 그런 내 생일을 다시 일깨워준 뜻밖의 사건이 있었다. 결혼 1주년을 맞은 아주버님 내외를 모시고 극장을 찾은 날이었다. 남편과 단둘이 영화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터였다. 표를 예매하며 적립카드를 내밀었더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곧 생일이시라며 팝콘 서비스를 안내해 주었다. 생일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터라 그 말이 더욱 뜻밖으로 다가왔다. 라지 사이즈 팝콘과 복숭아 맛 음료를 2팔 가득 안고 돌아서는데 아이 셋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뭐냐고, 왜 샀냐고 쏟아지는 질문에 엄마 생일이라고 답하자 아이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렸다. 공짜 선물에 온 가족이 행복해졌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받는 선물은 기쁨이 2배인 법이다. 나는 겨울 새벽에 태어났다. 위로 오빠 1명과 언니 4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부모님과 할머니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했다. 또 딸이라는 소식에 실망이 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내 뜻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 큰언니와는 18살이나 차이가 났다. 40이 넘어 태어난 막내로 인해 큰언니는 엄마가 부끄러웠다고 했다. 오빠도 그날의 집 안 분위기가 살벌했다며 8살이었던 자신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었다고 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을 혼자 자취하며 다녔다.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친구들은 생일이면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를 사줬을 텐데 나는 아침을 굶다시피 하며 학교에 갔다. 생일이 오면 유난히 서러움이 밀려들었고 엄마 있는 친구들이 부럽고 아빠가 보고 싶었다. 중학교 3학년 생일 아침은 유독 우울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생일을 혼자 감내하며 마음속으로 소낙비를 맞고 있었다. 4교시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 대신 들어오신 교감 선생님이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향해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냐고 물으셨다. 아침부터 꾹 눌러왔던 눈물이 그 한마디에 터지고 말았다. 교감 선생님은 당황하시며 연유를 물으셨지만 나는 한동안 흐느끼기만 했다. 수업이 끝난 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자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그날의 온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다.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수도가에서 룰로 허기를 달래던 그 생일을 극장에서 건네받은 팝콘과 음료 한 잔이 불현듯 떠오르게 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이 한편으로는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은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생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나가 외식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의 생일을 챙기며 지낸다. 외롭고 아팠던 마음이 세월 속에서 조금씩 자연스레 치유된 것 같다. 5살에 떠나보낸 엄마도 나를 낳을 때 똑같이 아프셨을 것이다. 아들이 아니라 실망하셨더라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을 것이다. 어린 날을 두고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헤아려지기 시작했다. 엄마와의 기억이 없어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마가 있었다는 증거다. 배꼽 하나에도 엄마와 내가 한 몸이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다. 아프면서도 내 걱정을 하며 떠나셨을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라 믿으며 살아가려 한다. 이번 생일에는 남편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볼 생각이다.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남편에게 월차를 내달라고 해서 오랜만에 둘이 팔짱을 끼고 영화도 볼 것이다. 어렵게 살아온 만큼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 것이고 아이들 곁에 건강한 엄마로 오래 머물고 싶다. 특히 두 딸이 사춘기를 지날 때 많이 안아주고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손주들도 가끔 봐주면서 맛난 김치도 담가주며 살고 싶다. 소소한 일상과 작은 행복을 매년 평생 선물처럼 받으며 살아가고 싶다. 세 번째 사연. 나도 그런 적 있어. 올해 6학년이 된 딸아이가 있다. 딸이 1학년이던 해 같은 반 엄마들과 인연이 닿아 얼마 전까지 작은 모임을 이어왔다. 처음 만난 건 학예회였다. 1학년 마지막 학부모 회의 자리에서 한 엄마가 2학년이 되면 반이 갈라지니 아쉽다며 아이들과 상관없이 엄마들끼리만의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총 8명의 엄마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모임을 제안했던 엄마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꺼냈다. 매번 만나서 밥만 먹기보다 게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교복을 맞춰야 하니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두자는 제안이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꾸준히 모으면 교복값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찬성했다. 요즘 교복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 진작 모일 걸 그랬다는 것, 남편이 나가서 수다만 떤다고 핀잔을 줬는데 교복계를 한다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할 거라는 것까지 다들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 모임에서 총무를 맡게 되었다. 목표가 생기자 모임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모임 장소도 가장 부담 없는 분식집으로 바꿨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빨리 교복값을 모으자는 마음이었다. 모임이 없는 달에는 2만 원씩, 모임이 있는 달에는 밥값을 제하고 15,000원이나 13,000원씩 착실하게 모아나갔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영희 엄마가 모임에 나오지 않더니 꼬박꼬박 내던 회비도 끊겼다. 총무인 나는 대신 회비를 채워넣는 상황이 불편해져서 영희 엄마와 가까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영희 엄마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몇 달 전 가게 문을 닫았고 개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그동안 낸 회비를 돌려받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비쳤다는 것이었다. 한 달에 2만 원이 뭐가 대수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갔다. 비슷한 일을 나 자신도 겪어봤기 때문이었다. 수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행 적금을 들었다. 나이 들어 아이들이 크고 나면 함께 여행이나 다니자는 소박한 꿈이었다. 적금에 가입하던 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깨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르는 우리끼리만 아는 눈먼 돈이라고 서로 다짐하며 웃었다.
5년 가까이 별탈 없이 이어졌고 각자의 몫이 200만 원에 이르렀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실직했다. 처음 두어 달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석 달이 되자 더는 힘이 붙였다. 여행 적금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총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지만 내 몫을 돌려받고 싶다고 적금을 깨달라고 말했다. 총무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겠다 했고 며칠 뒤 모임이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절대 깨지 말자고 먼저 다짐을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총무가 해약한 돈을 각자에게 돌려주었고 나는 그 돈을 받아들고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한 친구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사실 자신도 얼마 전부터 돈이 필요해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 오히려 내가 먼저 꺼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도 요즘 자신들도 힘들었다며 잘 됐다고 덩달아 위로해 주었다. 사정이 급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겠지만 나를 민망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었다. 그 기억이 떠올라 나는 교복계 엄마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개를 해약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1년만 더 넣으면 되는데 아깝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영희 엄마의 사정을 전하자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지난주에 적금을 해약해서 각자의 몫을 나눠 가졌다. 며칠 뒤 영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전에 나처럼 몹시 미안해했다. 그래서 나도 그때 내 친구가 해줬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마침 나도 돈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영희 엄마 덕분에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됐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부담도 갖지 말라고 했다. 적은 돈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나는 그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교복계의 돈이 영희 엄마에게 그런 돈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훌을 털고 일어선 영희 엄마와 함께 우리가 다시 모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4번째 사연. 그놈의 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돈 걱정이 시작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삶이 조금씩 어두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카드는 항상 필요한 선에서만 썼다. 쓸데없는데 돈을 쓴 적이 없다. 그나마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줄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줄여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물가는 오르는데 남편 월급은 제자리고 달리 기댈 곳도 없다. 처음부터 둘이서 힘을 합쳐 살아왔다.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만은 행복했다. 서울에 살 때는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웠고 10만 원 남짓한 예산으로 1박 2일 가족 여행도 다녔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은 분명 행복했다. 지금은 2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입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해야 할까.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보다 돈 걱정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아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 큰아이를 학교에 종일 두는 것도 학원을 안 보내는 것도 어렵다. 작은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됐다. 맞벌이를 해야 균형이 잡힐 텐데 아이 시간표에 맞추다 보면 내가 벌어오는 것보다 학원비가 더 나간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매달 카드값, 월세, 관리비, 도시가스, 휴대폰 요금, 보험료, 어린이집비, 급식비, 학원비가 줄줄이 빠져나간다. 적금 하나 못 들고 매달 빚으로 구멍을 메우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집, 보증금에 2배가 넘는 빚이 쌓였다. 어디서부터 다시 잡아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뭔가 해보려고 화장품 영업도 시작했다. 그런데 마진도 못 남기고
파는 일이 허다하고 아예 팔지 못하는 날도 많다. 출근 수당이 있다고 해서 나갔더니 기본 120만 원어치를 팔아야 10만 원 수당이 나오는 구조였다.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다 영업에 뛰어들었으니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는 인맥으로 팔아봐야 10만 원이 채 안 된다. 주변도 비슷한 처지에 엄마들이라 비싼 화장품을 선뜻 사는 사람이 없다. 이번 달도 결국 마이너스다. 대출 이자에 카드론까지 돌리면서도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답답하다. 큰아이가 9살, 작은아이가 6살인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다. 남편 회사는 멀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다른 엄마들도 비슷한 사정일 텐데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선뜻 일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 부업도 해보고 밤을 새워 이것저것 알바도 해봤지만 이제는 딱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멀리 있는 가족에게 힘들다고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다. 내가 잘 살아야 부모님 마음이 편할 텐데 부모님은 무슨 죄인가 싶다. 시댁에서 어려울 때마다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난다. 나도 버거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1,000원 한 장도 내 손에 남지 않는다. 생활비도 없어서 카드로 또 한 달을 버텨낸다. 처음에 시아버지 부탁으로 빚을 내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같다. 매일 새벽 5시 50분이면 집을 나서는 남편은 아프면서도 꾹꾹 참으며 늦게까지 일한다. 그런데도 생활은 나아지질 않는다. 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막히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어느새 살이 10kg이나 빠졌다. 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줄어들었다. 그래도 내일 아침만큼은 아이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 한다.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짜증도 참고 밝게 하루를 열어보고 싶다. 마음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보려 한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니까